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평일 저녁이고 사실 시간도 좀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제 그만큼 또 궁금한 게 많으셔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또 구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마련해 주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요.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민 만족도도 높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듭니다.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2024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대비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영상으로 나중에 또 올리기도 한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설명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날것의 얘기를 듣는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뭐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얘기,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뭐 다시 한번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가면 어머님들한테는 사실 듣는 거는 별로 이렇게 남는 거는 좀 없거든요. 그냥 혼자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설명회에서는 물론 자료도 다 보여드리지만 그 자료에 담겨 있는 뜻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게 되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전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그냥 하던 대로 쭉 제가 설명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자료 중에 두 가지 좀 양해를 드릴 텐데요. 자료 중에 혹시 틀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이제 그 좀 수정을 했던 것 같은데 보시다가 이제 화면하고 비교해 보셔서 틀린 부분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직 모집 요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발표된 전형 계획 2024 전형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자료에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 지원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최종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들 중에서 저거는 너무 그 강의하는 사람의 지나친 주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뭐 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양해를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제가 또 생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세 가지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이제 3월 학력평가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이해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그다음에 종합전형, 논술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최근에 이제 3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통합형 수능에 따른 변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월 학력평가는 6월이나 9월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하죠. 그러니까 3월 학력평가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겨울방학 동안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들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만큼 이제 내가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성적보다는 그 성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몇 점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를 간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국어에서 뭐 독서가 좀 약했는데 독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는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좀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한 거죠. 과목별로.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하는 이런 차원의 목적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많지는 않겠지만 학생들 중에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시에서 좀 강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쩌면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1, 2학년 모의고사는 범위도 좁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대다수 1, 2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하지만 이제 3학년 모의고사가 되면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결정적인 졸업생들까지 포함되진 않았지만 또 이제 3학년이 되기 위해서 3학년이 되면 그 이전부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학년 딱 첫 모의고사는 2학년 모의고사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대로 유지만 했다 하더라도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2학년 때랑 비슷한데 라고 하면 그건 사실 성공적인 거죠.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이 결과로 안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분석하는 내용들 보시면 일단은 뭐 시험이 어땠는지 이런 쪽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걸 좀 넣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점수면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그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넣을까도 했는데 사실은 그걸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넣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를 치렀던 학생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졸업생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졸업생들이 이제 얼마나 들어올지 또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월 모의고사 또는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보면서 뭐 6월 모의고사부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돼요. 이제 졸업생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는 조금 더 정밀해지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반수생까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이 점수를 어디를 가는지가 이제 의미가 있지만 3월 모의고사에서 이 점수를 어디를 가는지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혼란 차원에서 좀 뺐으니까 또 이제 아마 학교에 가시면 그런 자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만들어진 자료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이제 참고를 대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3월 학력평가 응시자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정확하게 응시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고2 때 이제 몇 명이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그럼 작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학생들이 2학년 때, 그러니까 2022년 이게 연도로 따지면 21년, 그죠? 21년 11월에 봤던 모의고사가 저렇게 이제 봤습니다. 국어는 한 30만 명 정도 봤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응시생 수를 계산을 할 때는 필수 응시 과목이 한국사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가지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기준으로 하면 29만 6,322명이 그러니까 작년 졸업생들이 2학년 때 응시를 했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국어는 30만 5천 명인데 한국사가 더 적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는 실제 수능은 한국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사는 응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저 모의고사는 1교시부터 보니까 1교시 국어 보고 몸이 아파서 간 애들도 있을 거고 포기하고 간 애들도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학생 수가 좀 줄어들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11월 모의고사에서 29만 6천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되니까 학생 수가 응시생 수가 34만 6천 명으로 5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되니까 또 몇만 명이 늘었느냐? 4만 명 정도가 늘었죠. 그러면 이제 3월에서 이제 9월로 넘어갈 때는 이제 졸업생, 반수생까지 좀 들어온 그런 응시생 수가 있겠죠. 물론 재학생 중에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서 수능 때는 다시 6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총에서 지금 몇 명 정도가 늘었냐면 한 15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뭐 이대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지금 3학년 학생들이 고2 때 모의고사에서 한국사를 몇 명 정도가 봤냐면 29만 3천 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3월에 늘어난 비율, 그 다음에 수능에 늘어난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몇 명 정도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자, 올해 이제 응시생 수는 한 34만 3천 명 정도, 3월에는.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비율을 고려해 보면 한 44만 3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의고사 때보다 3월 모의고사 때보다 거의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 그런 학생들 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제 수능 점수를 유추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이제 44만 8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올해 이제 추정치이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추정치가 43만 3,800명이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5천 명이 좀 못 되는 숫자가 지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그 학령 인구는 한 3만 4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 4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수능 응시생 수는 물론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한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좀 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졸업생의 응시 비율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졸업생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수능을 비교를 해보면 수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모의고사 응시인으로 비교를 해보면 작년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러면 수능에서 줄어드는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하실 건 뭐냐면 학령 인구가 34,000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서 1등급 숫자하고 2등급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물론 3등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뭐 1, 2천 명 정도가 줄었으면은 큰 변화가 아닐 텐데 34,000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큰 변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작년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전체적으로 뭐 0.1이라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전년도 입결이 예를 들어서 뭐 2.5등급이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보다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6등급이 돼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어디에만 해당이 돼요? 수시에서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정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뭐 4,300명 정도? 그 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내신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만큼의 영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뭐냐면 이 34,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재학생끼리 경쟁하면 사실은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누가 또 알고 있냐면 졸업생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재학생이 적대.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조금 더 있으면 졸업생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생들은 주로 이제 정시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수시에서 또 뛰어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아이들보다는 작년 아이들이 내신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수시 지원 전략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이제 지금 보시면 가채점으로 해서 등급 컷이에요. 이 등급 컷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기관의 자료를 이제 평균을 한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을 때 1등급은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89점이면 1등급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언매를 선택했을 때는 86점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언매하고 화작의 점수 차이가 나는 건 아마 이제 고3쯤 되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하게 되면 화작을 선택했을 때보다 낮은 점수로도 동일한 표점을 갖는 거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동일한 원점수 기준으로 더 많은 표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작보다는 언매가 점수 구조상 유리하다라는 거는 익히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1등급 컷이 이렇게 89, 86 정도라면 쉬운 시험은 아닌 거죠.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1등급 컷이 화작 기준으로 작년엔 96이었고요. 그다음에 언매 기준으로는 91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모의고사는 작년 모의고사가 아니라 작년 수능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올 3월이. 근데 실제로 이제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 저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작년도 수능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저렇게 낮은 건 이유가 뭘까요? 재학생끼리의 시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등급 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려우면 등급 컷이 낮아지고 쉬우면 등급 컷이 올라가죠.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두 번째는 수험생의 역량이에요. 그 문제가 쉬워도 푸는 사람이 어렵게 느끼면 당연히 등급 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어려워도 푸는 사람이 쉽게 풀면 등급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3월 모의고사하고 작년 수능이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등급 컷의 차이가 나는 건, 작년에는 수능에서는 수능에 강점 있는 졸업생들이 같이 응시를 한 거죠.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등급 컷이 저렇게 좀 내려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공개를 안 해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의미도 없지만 이런 어떤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내 위치가 냉정하게 말해서는 아닌 거예요. 졸업생들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학 쪽을 보시면 이제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뭐 확통은 88이었던 것이 이제 86으로, 그다음에 미적은 84였던 것이 77로, 그다음에 기하는 88이었던 것이 이제 83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확통하고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죄송합니다. 자, 미적하고 기하는 등급 컷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저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죠. 미적하고 기하가 굉장히 어려웠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졸업생들 중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조금 더 많고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등급 컷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 과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올해 이제 생윤을 선택했을 때는 원점수 기준으로 43이면 1등급이고 윤리와 사상은 41, 그다음에 42 뭐 이렇게 쭉 됩니다.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생윤, 윤사, 한지, 그다음에 경제, 정법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뭐 세계사,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케이스이죠. 자, 전년도 수능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지금 제가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수능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아직 고3 학생들은 지금 현재 뭐 탐구를 완성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국수형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탐구가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준비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조금 많습니다. 특히 재학생들은. 졸업생들이라면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부터 잘 볼 수 있겠지만은 재학생들은 아직 탐구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는 조금 더 천천히 해나가면 되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는 6월까지는 국수형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조금 더 강점이 있다면 이제 사탐 응시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름방학까지도 국수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점수를 올리도록 좀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탐이 아무래도 이제 국수형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고 해도 점수를 어느 정도 좀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요도 면에 있어서도 비율이나 반영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월등히 높죠. 사탐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국수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국수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게 합니다. 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조금 덜 신경을 쓰더라도요. 자, 대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6월부터는 준비가 들어가야 되죠. 물론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과학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회보다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학 기준으로도 지금 물리는 올해 이제 40점을 맞아야 1등급이고요. 화학은 43, 그다음에 지구과학도 43인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48을 맞아야 1등급이 되는 거니까 생명과학은 되게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더라도 생명과학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조금 비슷하다. 뭐 물리 쪽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는 아직 학생들이 많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사회가 과학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까지는 그 표점 만점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과탐의 만점자들의 표점이 71점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 탐구를 선택한 아이들의 만점 그 표준 점수는 한 65에서 66 정도. 그러니까 한 5점 정도가 차이가 났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느끼기에 과학을 조금 더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과학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표점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수능과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자연계 미적 기하 선택자들이 인문계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에서의 고득점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총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문계 쪽 모집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에서의 강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에서의 표점이 사회에서의 표점보다 높은 것도 이유가 됩니다. 물론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100분위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다시 깔아주죠. 그래서 이제 과목별 유불리를 좀 없애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그런 교차 지원을 막아서 어떻게든 인문계 아이들이 좀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죠. 사실은 덜 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옛날처럼 수학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가형하고 나형.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유불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높아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섞어 놓으면 그리고 석차를 같이 매기면 어떻게 해요? 높은 집단이 다 위를 차지하고 낮은 집단이 아래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인문계 아이들이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자연계 아이들만큼의 성취를 보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쪼개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뭐 쪼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인문계 아이들은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수학보다는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죠. 물론 자연계 아이들은 상위권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수학의 고득점을 가지고 인문계로 넘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건 뭐냐? 인문계 국어의 표점도 높으면 돼요. 근데 재작년에는 높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낮았잖아요. 국어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많이 넘어갔을 수 있죠. 그거 하나하고 마찬가지로 자, 과학만큼 사회 탐구에서도 표점을 높여서 주면 어렵게 출제해 가지고 표점 만점이 위로 올라가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난 수능에서의 분석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3월 모의고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제 수능 결과라든가 이 얘기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올해 국어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어렵게 출제된 것처럼 그대로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는데 지금 이제 어젠가 그제 이제 그 뭐 평가원에서 누군가 나와서 또 발표를 했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EBS 교재 연계율은 그 수능 연계 교재 연계율은 50%예요. 그러니까 50%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좀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어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사회는 전년도만큼 좀 유지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국어 공부도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수학을 좀 쉽게 하면 그래서 수학하고 국어의 표점 만점을 지금 작년 기준으로 국어는 한 134 정도 됐고요. 수학은 한 145 정도 됐는데 아니 수학을 좀 더 쉽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이 쉬워지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시 지원에 대단한 또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난이도는 좀 있어야 돼서 수학이 쉬워지는 쪽보다는 국어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쪽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상 그 가채점 예상 등급 컷을 좀 분석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고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 언매를 이제 만점을 맞으면 139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작을 선택하면 이제 137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작년에 수능은 이제 134점, 130점. 그런데 아까 이제 등급 컷으로 비교를 해보면 언매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에는 91이었는데 올해는 86으로 5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표점 만점이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지를 않았다라는 건 지금 이제 재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적고 그다음에 확 고점자들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선에서 저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 시험에 졸업생이 들어왔다면 물론 등급 컷이 달라지겠지만 졸업생까지 들어왔는데 등급 컷이 그 정도 시험이었다면 표점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수학에서는 뭐 지금 보시면은 미적에서 이제 145였던 표점 만점이 160까지, 그 다음에 기하에서는 156까지 올라갔고요. 확통도 마찬가지로 15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어 쪽에서는 포기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밑을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지 않지만 수학은 아예 포기한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졸업생이 들어오면 좀 약간 완화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수가 그렇게 정밀한 점수는 아니다. 실제 수능하고는 과정이나 결과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 쪽에서도 보시면은 아까 어려웠던 과목들이죠. 어려웠던 과목들의 이제 표점이 거의 80가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에서도 지금 생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80가까지 올라가죠.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대부분 아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70대 초반, 71, 72 쪽에서 만점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출제되면 한 65, 66 이런 정도에서 형성이 좀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그렇게 했고 아마 평가원에서도 그 정도 난이도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 2023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모의고사 점수를 어디를 갈 수 있느냐를 이제 확인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실제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있지만은 결국은 졸업생이 같이 응시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분도 있는데 졸업생들의 수능 성적이 재학생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이제 고르게 뭐 상위권의 일부, 상위권의 재학생 비율만큼 졸업생의 재학생 비율 이렇게 돼 있으면 차라리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졸업생들이 성적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중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아서 졸업생들이 들어오면 성적 구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졸업생들이 함께 응시하는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3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겨우 내 공부했던 그것을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과목 간 유불리를 살피셔서 앞으로 이제 학습 전략을 좀 세우시는데 결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2024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입의 특징이지만 제가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입시 제도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올해 일어난 변화만 2024의 특징이 아니고 작년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거, 재작년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거는 그대로 누적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전년도, 이전년도의 변화를 살피시지 않으면 사실은 놓치고 가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변화된 건 올해 변화만 이야기할 때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언제부터냐면 2021 대입부터는 쭉 한번 흐름을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21 대입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으로 지금 오고 있고 변화의 시작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는 거죠.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면 당연히 뭐예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2009년 교육과정의 수능 틀에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배우는 과목은 달라졌는데 수능 틀을 안 바꾸니까 뭐만 바꿨느냐? 시험 범위만 바꿨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학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가형에서 기하가 빠졌어요. 기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부터 2023 대입부터 이제 통합형 수능이 실시가 됐죠. 그래서 수학에서 수원수를 공통으로 하고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대부분 확통을 선택하지만 자연계는 미적을 선택해도 되고 기하를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졸업생들이 다 뭘 선택했겠어요? 미적을 선택했겠죠. 왜? 자기들은 기하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능 공부로. 다 미적을 선택해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의 체계는 뭐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느냐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죠. 그럼 수학에서는 원래는 미적하고 기하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잘 몰랐죠. 근데 졸업생들이 넘어왔는데 졸업생들은 수능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뭘 선택해요? 미적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재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미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학습량이 미적이 더 많아요. 기하가 더 적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하는 2학년 때 편성을 하고요. 미적은 3학년 때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하면 학습량도 적고 2학년, 3학년, 2년을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죠. 미적을 선택하면 물론 선행을 하면서 일찍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3학년 때 올라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범위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적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미 미적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미적이 좀 특화된 친구들은 반드시 기하에 좀 특화된 뭐 도형이라든가 이런 공간 지각 능력에 강점 있는 친구들은 굳이 미적으로 옮겨가지 않고 기하를 선택하면서 뭐 시험에 따라서 몇 점 정도 손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시간만큼 다른 곳에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점이 아니라면 그 시간만큼 수원수투에 투자를 해서 수원수투에서 고득점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3학년이라서 대부분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뭐 바꾸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전 연도의 변화를 알고 계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2021 대입부터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는 아니고 지금 정도는 아니고요. 한 30% 정도예요. 근데 이 30%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아니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실시가 됐고요. 지금도 역시 블라인드 서류 평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정보가 하나도 제공이 되지 않죠. 자, 2023 대입, 22 대입부터 이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상 기록이 다 제공되지 않고 학기당 하나만 이제 제공이 되죠.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이 다 제공되지 않고 30자로 제한이 됐고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때부터 추천서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16개 대학의 정시 40%를 거의 확정을 지었어요. 2022 대입부터.
자,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알고 계시는 고른기회 전형, 기회균형 또는 고른기회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 두 전형이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고른기회 전형을 이제 대학의 모집 정원의 한 10%를 뽑아라. 근데 그전에도 이제 이미 한 10%에 가깝게 뽑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안 나타났고요. 이때 나타난 큰 변화가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지역균형 전형은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전형인데, 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라고 10%를 의무적으로 뽑으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역균형 전형은 누굴 위한 전형이냐면 지방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오고 싶은데 수능을 통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학종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종으로 가더라도 서울 아이들한테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밀리지 않는 건 뭐냐? 그냥 교과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라면 괜찮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10%로 해서 교과 전형 위주로 해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과 전형을 실시하던 중위권 대학은 그걸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탔어요.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죠. 이유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건 학교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법조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0%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도 서강대도 이런 대학들이 이제 교과 전형을 뽑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경쟁률도 굉장히 늘어나고, 대신 교과 전형이 늘어남에 따라 반대급부로 뭐예요? 학종도 조금 줄어들고요. 물론 정시가 늘어나면서 학종도 줄어들지만, 그래서 학종은 줄어들고 교과는 늘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2022, 23까지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똑같이 교과 전형은 정원의 10%를 모든 대학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교과 전형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특징이고요. 자, 이제 올해 고3 학생들한테 일어난 변화, 결정적인 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16개 대학의 수능 40%는 자,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가 대입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상기록이 빠졌죠. 그 다음에 독서기록도 항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기록 같은 경우는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독서기록란은 대입에 제공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독서했던 내용들은 뭐 세특이라든가 창체활동에 녹여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독서기라면, 다른 교육활동과 연계된 독서기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학종을 신경 쓰는 친구들은 아마 학기당 못해도 한 5권에서 10권 정도는 어디에든 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3학년 1학기 때도 그걸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 예전에 비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게 올해 특징이죠.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입에서 이제 반영되는 그런 항목들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는 없죠. 그런 얘기를 조금 이따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동생분들 있으시면, 올해 입학한 학생들부터 이제 조금 헷갈려요. 뭐냐면 올해 입학한 학생들부터 이제 우리가 수업을 배울 때 몇 단위를 배워야 졸업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3년간 204단위, 그러니까 한 학기에 34단위, 쉽게 말해서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34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면서 일주일에 32시간만 해요. 그래서 총 192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고교학점제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1학년 입학생들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명확하게 이제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부분 도입이라서 현재 1학년만 이렇게 이제 192학점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과정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15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도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동일한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이 같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달라져요.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우는 과목이 싹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중이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평가에 있어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 다음에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일부 배우고 3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나가요. 절대평가라는 얘기죠. 이게 그대로 올해 1학년 학생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2025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만 등급이 나가고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모든 과목에는 등급이 안 나갑니다. 성취도 평가로는 ABC로 나가요. 자, 근데 그것도 확정되지 않았죠.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내용이었는데 뭐 1월 달인가 작년인가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1학년 때 성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날 가능성이 크고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중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1학년 공통 과목도 성취도 평가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내년 2월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일단은 뭐 성취도 평가로만 가게 되면 사실은 뭐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영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왜냐면 아니 그냥 학교에서 냉정하게 야 A는 20% 정도만 또는 15% 정도만 뭐 B는 30%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지침을 내려줘도 그걸 따르는 학교가 드물죠. 처음에는 따를 수 있겠지만 한두 학교에서 왜 꼭 그래야 돼?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A가 한 50% 되는데 우리는 50% 하고 싶어 라는 학교가 하나가 생기면 옆 학교들 줄줄이 다 하죠. 왜? 우리 애들만 피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취도 평가로 있을 때는 이 교과 전형이 운영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좀 정리를 드렸고 이제 2024 대입의 특징을 한번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이 한 4,800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모집 인원이. 학령 인구는 34,000명 정도 줄어드니까 뭐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어도 경쟁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졸업생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졸업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불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수시하고 정시에서 모집 비율 줄어든 걸 보니까 수시는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정시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 정시도 잘 보면 밑에 한번 보세요.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정시 모집 비율이 늘어났어요. 비수도권이 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수시가 전체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이쪽은 수도권 쪽은 상대적으로 뭐가 정시가 높아요. 35.6%. 지방은 굉장히 정시가 낮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방 학생들이 수능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은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하면 못 뽑아요. 아이들이 오질 않아서. 근데 대학은 정원을 채워야지 운영이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꾸 수시로 넘기죠. 그래서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저렇게 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따 자료를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돼서 수시에서 지방대학이 88%를 좀 뽑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12%만 뽑으면 될 텐데 그렇게 뽑을까요? 그렇게 안 뽑아요. 이유는 뭘까요? 수시에서 다 못 뽑아요. 그럼 다 못 뽑은 아이들은 어디로 넘기죠? 정시로 넘겨요.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지방대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12%지만 실제로 뽑는 건 저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지역균형 전형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건 그대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수도권 학생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지금 2,5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3개 고등학교에서 23,000명 정도를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하고 지역균형 전형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자, 둘 다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은 맞습니다. 근데 지역균형 전형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 전형이냐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방 학생들을 위한 거 맞지만 서울 학생들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역인재 전형은 어디에 설치되는 거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만 설치가 돼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 못 내려가요? 서울 수도권 학생이 못 내려가요. 그 지역 학생들만 가요. 뭐 그까이 거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치한 보건계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차피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나면 일반 전형이 줄어들겠죠. 그럼 서울권 아이들이 지방의 의치안을 내려가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논술 실시 대학의 규모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근데 증가한 것이 뭐 100명 단위라서 크게 느끼지는 못하실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한 10,000명, 11,000명 정도, 11,000명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모집 인원이 저렇게 뭐 11,0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또 논술은 묻지마 전형이라는데 왜 저걸 준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저 실시하는 대학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로 따지면, 서울에 실시하는 대학의 규모로 따지면 교과 전형에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은 건 허수가 되게 많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이 그냥 쓰는 거죠. 지방으로 가기 싫어서.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는 실력이 한 건대 정도밖에 논술로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막 연대 쓰고 성대 써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실력에 맞춰서 쓰지 않으니까 떨어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쓰니까 떨어지고, 애초에 실력이 부족한 아이가 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고 내 실력에 맞춰서 쓰고 이러면 떨어질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실제보다 경쟁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논술 전형은 제2 좀 의미 있는 전형이 좀 될 수 있어요. 1순위 전형은 되긴 좀 어려워요. 근데 논술은 주로 이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친구가, 정시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 지원을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럼 수시는 그냥 날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정시 1순위, 논술 2순위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의고사 성적이 한 3등급 이상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내신이 안 되면 수능이 안 되고요. 수능이 안 되면 논술이 안 되죠. 이렇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고난도의 사고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논술을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조금씩 지금 대학에서 뭐 기출 문제도 많고요. 그다음에 모의 논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아마 학원을 다니면서 뭐 열정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남는 시간에 짬짬이 조금씩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뜻이 있다면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주말에 문제는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준비는 안 하더라도. 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해설을 한번 쭉 들어보면, 아, 논술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평상시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를 하면 논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체감할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수능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논술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요. 여력이 생기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논술 문제를 풀고, 어차피 정답지 다 공개돼 있으니까, 해설서도 친절하게 돼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고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할 일 없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때는 학원을 다니시든 학교에 집중 과정을 듣든 매일매일 논술 쓰면 되죠. 수능 이후에만으로도 6논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능 이전에 있는 논술을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수능 이전에 있는 논술은 아마 연세대 때문에 아이들이 쓰고자 해요. 연세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연세대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수준이 안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연대 한번 쓰는 거죠. 연대 한번 썼다는데 의의를 두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연대 썼다 떨어진 아이로 또 소문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지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또 영상으로 또 남아서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런 건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가 새롭게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대는 없어지는데, 울산대는 어차피 의예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고, 이제 종합대 기준으로는 한양대, 에리카가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자, 서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논술 비율이 40%라서 논술 전형이긴 하지만 논술 전형으로 분류가 안 됐고요. 올해는 아마 60%를 올렸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전반적으로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면 내가 이제 뭐 교과나 종합에서 내가 특히 교과 전형에서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사실 완화가 되면 좋을 건 없어요. 수능 성적이 최저 기준이 세면 평균점에서 커트라인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 통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완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는 입시 결과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서 교과 전형을 쓰고 싶은 대학을 못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전반적인 완화이지만 주로 인문계예요. 예전에는 자연계를 조금 더 낮게 잡았는데
최근에는 수학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등급을 못 받을 거라고 해서 인문계 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물을 마시는데 지금 뭐 좀 건조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입이 좀 많이 말라서 물을 좀 중간중간에 마시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 중심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특징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 내용이 축소되는 건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024 대입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령 인구, 작년에 이제 한 4,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이제 34,0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조금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은 아마 전체적으로. 왜? 1등급 숫자, 2등급 숫자가 떨어지니까. 아마 학교별로 비교를 해봐도 작년에 300명이었는데 올해만 250명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1등급 숫자, 2등급 숫자가 줄어드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등이었으면 2.5등급이었다. 그럼 올해 10등이면 한 2.6등급이나 2.7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지금 비교를 해봤더니 그렇게 내신이 조금 낮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그럴 거기 때문에 그냥 재학생끼리의 경쟁이라면 결국은 입결이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나중에 수시 때 교과 전형 지원 전력 세우셔야 될 것 같죠. 자, 내년하고 후년에는 특히 올해 1학년 입학생 엄청 많죠. 44,000명입니다. 뭐 이른바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굉장히 출생자가 좀 늘어났었죠. 자, 모집 인원은 이렇게 재작년에는 한 1,000명 정도 줄었다가 작년에는 한 2,500명이 늘었고요. 올해는 지금 대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 수능 응시 인원 이거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재학생만으로 수능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재학생하고 졸업생이 이제 3개년간 저 정도였고요. 재학생 대비 졸업생의 비율을 보면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죠. 30%대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 모두 40%대로 지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인원적으로 보면 2022 대입에서 3,500명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9,9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학생의 비율도, 졸업생의 비율도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거보다 더 늘어날지 아니면 저 정도 비율이나 인원이 될지는 한번 이제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졸업생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호재가 뭐예요? 첫 번째 호재가 올해 재학생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34,000명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들 있죠.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들. 이제는 코로나는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인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거의 대부분 바뀌었으니까 가서 이제 노느라고 수능 준비를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또 남아있어요? 통합형 수능이 남아있죠.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뭐 교차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이 원래 기계공학과 가려고 그랬는데 경영학과 간 아이들도 있고 뭐 화학공학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전 보지도 않았던 철학과 간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 좋은데 일단은 안 다니고 한번 뛰어나올 가능성이 있죠. 재수는 안 하더라도 반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원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졸업생 수는 늘어날 수 있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고, 그러니까 일단 준비 자체는 좀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전년도 비율만큼은 늘어나겠지 저거보다 막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상 늘어나면 더 늘어났죠. 그러면 실제로 뭐 9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수능까지 해도 또 늘어나는 비율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럼 결국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지원 가능 대학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도 내가 꼭 올해 붙어야 된다면 너무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낙관적으로 보셔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수능에서는 또 공부를 잘하는 애가 들어오면 내가 그 점수를 맞아도 약간은 내려갈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고 지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년도와 달라진 점 한번 볼게요. 이제 고려대학교의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고려대학교는 따로 이제 한 슬라이드를 마련했는데 일단은 그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지금까지 정시는 무조건 수능 100%였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정시에 교과를 반영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였죠.
그래서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일단 국가 성적이 부족한 아이들, 학생부가 충실하지 않은 아이는 아예 그 전형을 못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률이 떨어지죠. 경쟁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입결도 떨어지죠. 그래서 일반 전형하고 당연히 지역균형 전형이 있으면 지역균형 전형이 입결이 낮죠. 동일한 모집단이라면. 그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그 교과가 막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갈 때 이제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서울대를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1, 2등급 대 아이들은 대부분 내신이 좋기 때문에 수시에서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남아있는 2등급 안쪽의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정시까지 남아있는 2등급 안쪽의 아이가 또 수능까지 서울대 갈 만큼 잘한다는 보장은 또 없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영향, 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경계선상에선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뭐 대세를 뒤집을 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고려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량평가예요. 20%이긴 하지만 그대로. 그러니까 1.5등급이면 몇 점, 1.6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정성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게 다르죠.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가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성균관대는 원래 면접이 없었어요. 의대하고 사범대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면접이 없는 대학이었는데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걸 신설하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었잖아요. 자소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학생부 기록도 많이 덜 반영되고 하니까 결국은 뭐 수능 최저를 걸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건 또 못 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면접을 통해서 한번 좀 걸러보겠다라는 취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대학들도 좀 보시면은 뭐 사소한 변화들이 좀 있는데 중앙대는 전형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다빈치형하고 탐구형을 쓰다가 이제는 CAU 융합형, CAU 탐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칭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다빈치의 특징이 그대로 융합형으로. 원래 이제 다빈치형의 특징이 융합형 인재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에서는 이제 사양인재 추천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추천 전형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비율 보시면은 이제 뭐 고려대학교의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40%였던 면접을 50%로 면접의 영향이 훨씬 크죠. 저기는 또 고려대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 최저도 없어요. 다른 데는 수능 최저가 다 있는데 저기는 없죠. 자, 외대도 40%에서 50%로, 동덕여대는 50%였던 걸 60%로.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자, 반대로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40%였던 면접을 추천형 기준으로 교과 전형이죠. 30%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 추천형은 더 가기 어렵죠. 원래도 교과 극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건데 면접이 40%에서 30%로 줄었다라는 건 영향력이 줄어들 거니까 이제는 연세대 추천형은 더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변화가 됐고요. 국민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외국, 한국외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에서 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는 서울 소재 이제 웬만한 대학들은 대부분 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일단 A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학교마다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의 A 비율이 높아요, 이제. 예전에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A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등급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A 비율이 20%면 한 1.2등급으로 주고요. A 비율이 50%면 1.5등급으로 계산해줘요. 그러면 A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고대 환산으로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려해서 A 비율을 낮게 했던 대학들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고대가 그걸 포기했으니까 결국은 낮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A가 대부분 다 한 뭐 30, 40% 많으면 5, 60%까지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미 있는 대학에 지원할 만한 애들 중에서 A가 아닌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근데 반대로 A가 아닌 과목이 있으면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내가 몇 점이 불리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적은 대학을 골라서 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요거 특이한 변화예요. 지금 대부분의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는 과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그래서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나 해도 뭐예요? 경영학과를 마음대로 쓰죠. 하지만 반대로 확통을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은 어디를 못 써요? 기계공학과를 못 써요, 주요 대학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모집 단위에 자연계 학생들로 다 채워져요. 근데 경희대는 지리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한의학과를 어떻게 해놨냐면 요거를 인문 따로 자연 따로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굳이.
굳이 구분을 해놨는데 자연계는 미적 기하 자연계들이 다 가고 인문계도 역시 인문계라고 해놨는데 미적 기하 애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에 지리인문학과, 간호인문학과로 돼 있는 데는 미적 기하 선택자는 지원을 못해요. 이제는 확통하고 사탐을 선택하나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아이들한테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뭐 한의회 같은 데는 인문계 쪽에서 가기에 이제 되게 좀 관심이 좀 더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인문계 아이들이 정시에서 만약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갈 건데 상위권 아이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하고만 경쟁해? 인문계하고만 경쟁한다면 내가 대충 자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계 아이들이 넘어와 버리면 얼마나 넘어올지, 어떤 애들이 넘어올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경희대 한의학과 같은 데는 여기는 자연계는 못 들어오니까 인문계 아이들 중에서만 갈 거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게 뭐 정시가 3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 쓰는 군은 저걸 쓰고 나머지 군에서는 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쓰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얘기를 좀 드리는데 뭐 자료를 보시면 다 아니까요.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완화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쭉 보시면은 오른쪽이 2023, 왼쪽이 2024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다 완화이죠. 완화. 뭐 고대 학교 추천도 세계합 6이었던 것이 세계합 7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문이에요. 보시면 쭉 주로 인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건 자료로 이제 대체해서 보시면 되는데 성균관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거 읽어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기준 자체가 국수영탐 4개 영역이 아니라 국수영탐 해서 이렇게 5개 영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5개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데 성균관대 인문계 자연계를 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개 영역 중에서 3개, 그러니까 탐구 2개를 다 잘하면 탐구 2개를 다 써도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건데 둘 다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대학보다 좀 다르죠. 그래서 3개를 선택해서 합이 7이면 돼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어요. 인문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탐을 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자연계는 또 반드시 과탐을 한 과목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뭐의 조건이 사라졌어요? 수학의 조건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계공학과 가는데 뭘 선택해도 돼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성균관대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국어, 수학, 확통, 그 다음에 영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시험을 봐요. 시험만 보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기계공학과에 갈 건데 국어하고 확통하고 영어 또는 자, 확통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사탐 이렇게 선택을 해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성균관대 자연계 모집 단위를 쓰려고 하는데 성균관대만 놓고 보자면 수학을 미적 기하를 안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런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미적이나 기하를 하지 않고 확통을 선택하는 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론적으로는 좀 가능해졌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탐구를 2과목 반영하던 것에서 이제 1과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가 맞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학교 추천은 참고로 그대로 탐구를 2과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다 전반적으로 완화가 됐고 특히 인문계 쪽이. 하지만 이제 성균관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저 기준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교과 반영 대학이 이제 증가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2023 대입에선 서울대가, 그 다음에 2024 대입에서는 이제 고려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능 100% 전형은 없느냐? 있어요. 저게 훨씬 더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우수가 들어오면서 뭐가 줄어들었냐면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의 교과 전형을 줄여서 여기 정시에다 넘겼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차이는 이 부분은 이제 교과 20%는 정량평가라는 거, 서울대는 정성평가라는 거고요. 그 정성평가 기준은 3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2개 이상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2개 이상의 과목의 세특이 우수하면 돼요. 이건 웬만한 성실한 아이들은 다 맞추고 있는 조건들이죠.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기초교과,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하고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A면 돼요.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 성시에 서울대를 쓸만한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가 3등급이 넘어가더라도 B가 있더라도 아주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뭐 B가 있으면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되죠. 왜? 남들은 다 A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올해부터 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원 조합으로 이제 바뀌었죠. 서울대 자연계를 가려면 반드시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대신 뭘 주느냐면 2를 선택하면 한 과목을 선택하면 3점, 2과목을 선택하면 5점이에요. 적은 점수는 아니죠. 총점에다 부여를 해주는 점수니까 절대로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자, 많은 학생들이 2를 선택해야 되겠죠. 1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2를 선택하면 그때는 2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만 2를 선택하면 나머지 90명은 안 했으니까 그 10명은 그래 가산점 받고 붙어. 나머지 90명 중에서 하면 되죠. 그러면 뭐예요? 크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움직임일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해마다 계속해서 2 선택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국은 자연계에서 2가 특히 공대 쪽에서 2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저걸 포기했다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뭐예요? 2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담을 느끼고 그냥 원원을 해서 고득점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의치안으로 가는 거죠. 부족하면 연고대를 가고 서울대 점수가 나오면 의치안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그 우수한 인재를 서울대도 이제 붙잡고 싶어서 결국은 2를 고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2 선택자가 과연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전년도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의 가산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원원으로 해서 지원 가능 점수가 나오면 뭐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응시 유형이 2-1이 있고 2-2가 있어요. 자연계 쪽에. 그래서 응시 유형에 따라서 반드시 선택 과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1에 해당이 되면 물리하고 화학 중에서 한 과목은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화생지 중에서 선택 과목이 많은 과목들이 뭐냐면 생원하고 지원이에요. 근데 생원하고 지원보다는 물원하고 화원이 공대에서 쓸모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아이들이 화학공학과를 올 거면서 화생공을 올 거면서 기계공학과를 올 거면서도 생원 지원을 선택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게 조금 더 부담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하고 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리하고 화학을 지정하는 모집 단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거는 물리하고 화학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로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것들이 있죠. 화학과는 반드시 뭐예요? 물리하고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화생공은 또 아니에요. 응용생물화학도 또 아니에요. 이제 서울대 모집 요강에 다 보시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에 빠뜨렸으면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모집 요강에 다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리하고 화학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지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수의대나 약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물리하고 화학을 반드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모집 단위를 지원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선택 과목을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시에서 과학 2를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좀 있을 것이냐, 이 점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대충 되죠.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필수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이제 2 과목 선택자에게 3%의 가산점을 줬는데 그걸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양대도 굳이 2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2를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곳은 있어요. 이렇게 서강대 같은 경우는 2를 선택하면 과목당 0.5점을, 서울과기대는 2를 선택하면 3%의 가산점을,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의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분위기에 편승해서 원원으로 가지 말고 내가 뭐 2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면 2를 하시면 서울대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 대학 진학에서도 또다시 2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부터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의 변화가 많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 2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아까 정시의 교과 전형 쪽으로 갔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졸업생의 지원이 이제 불가해요. 그동안은 졸업생들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졸업생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큰 영향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든 많은 학교에서 재학생들한테 우선권을 더 많이 주죠. 그런데 재학생으로 못 채우면 그때 졸업생을 줍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재학생으로 대부분 채워졌죠. 근데 올해는 재학생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학교 추천하고 학업부 수형의 복수 지원이 올해부터 불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추천도 쓰고 학업부 수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추천을 받죠. 그래서 고대를 2장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연세대는 추천을 받게 되면 뭘 못 쓰냐면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호 수형을 못 써요. 근데 추천형의 면접은 수능 이전에 있어요. 활동호 수형의 면접은 수능 이후에 있어요. 이쪽은 교과 전형이고 이쪽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부담스러워요?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연세대는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그 추천 인원을 채우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한 명도 추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을. 일부 이제 의대를 가려는 아이들 아니면은 어차피 이제 수능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능까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고려대도 이제 올해부터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면접이 없거든요. 학교 추천 전형에는. 교과 80%하고 서류 20%예요. 그러니까 써서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체포가 되는 거예요. 면접이라도 있으면 내가 면접을 뭐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내가 수능 경쟁력이 있어서 정시에서 고려대 이상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친구는 추천을 안 받겠죠. 그러면 학교마다 추천 인원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10명이면 10명을 다 못 채우고 3명, 4명만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작년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을 누구로 채워줄 수 있었어요? 졸업생으로. 근데 올해 졸업생들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학교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입시 결과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시 아까 A의 성취 비율 20%일 때와 50%일 때 부여되는 등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적어도 A만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근데 B면 성취도 비율을 고려를 하지만 A만 맞으면 무조건 1등급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학교 추천 전형하고 학업 우수형의 최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우의 뭐 선발별수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학교 추천하고 학업 우수형의 복수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입시 결과에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한번 볼게요. 성균관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수시든 정시든 확통을 선택하고 자연계 모집단이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인문계 쪽으로 갈 거면 사탐 하나는 반드시, 자연계 쪽으로 갈 거면 과탐 하나는 반드시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시에서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확통, 미적, 기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죠. 다만 과학에서는 반드시 과학 하나를 지원을 해야 되고 영어가 작년까지는 가점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10% 반영 비율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달라진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맞게 선택 과목의 제한을 푸는 대학들이 아주 조금이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죠. 이후에 이제 1학년, 2학년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연계열은 뭐가 제일 많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미적기하고 과탐을 지정하는 쪽이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선택 과목의 제한을 푼 대학이 있어요. 완전히 푼 대학이 어디예요? 서강대학교예요. 성균관대는 과탐을 하나를 응시해야 되지만 서강대는 사탐 2개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서울대 간호학과, 고려대 간호학과, 한양대 간호학과 뭐 이런 대학들은 기존에도 이제 확통을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해도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수학은 확통을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데가 어디냐면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통공학과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수학은 확통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탐구는 과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제 확통 플러스 사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경희대학교.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한양대는 수학 미기하고 과탐 지정, 성균관대는 수학하고 탐구, 단 과탐은 한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거. 서강대는 아예 제한이 없고요. 경희대는 다 제한이 있는데 요 네 개는 뭐예요? 사탐을 응시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장 초청 전형이 계속해서 이제 모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수도권 쪽에서 46개 대학이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1개 대학은 교과 100%예요. 절대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서류가 반영되는 대학이 5개 대학이에요. 5개 대학. 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교과 100%라는 거.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28개 대학이에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건 교과 100%,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있다라는 거. 또 이쪽으로 쓰셔야 돼요. 이쪽이 아니면 수능 체제가 없으면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점수를 여길 가는 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교과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생각한다면 뭐를? 교과 100%에다 수능 체제 있는 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쪽이 18개 대학, 제한이 없는 쪽이 27개 대학인데 추천 인원의 제한은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서울대, 지역균형 2명, 가톨릭대 의예과 1명, 이 정도가 의미가 있어요. 고려대도 작년까지는 의미가 있었죠. 왜? 복수 지원이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대로 된다면 올해 고려대는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한이 있더라도 20명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20명은 다 추천 못해요. 왜? 20명 추천하면 20등까지인데 20등이 돼버리면 3등급이 넘어가요. 근데 중상위권 대학에서 3등급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교과 전형을 통과 못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아이는 받아도 떨어질 거니까 받은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희망하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 비추천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졸업생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지원이 안 되는 대학이 이제 몇 개 대학이 있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정도 이제 뭐 서울교대까지 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졸업생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죠. 자, 전형 방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제 교과 100%로 하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포함이 되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 아까 5개 대학. 다른 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좀 있잖아요. 서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교과 성적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만회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추천 제한이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 그러니까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대학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진짜 수능 체제를 못 맞추겠다 그러면 바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대학들은 입시 결과가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대학들보다 비슷한 수준이라 하면 많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쓰기가 좀 어렵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선호도가 높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최저는 없으니까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붙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거의 이제 1등급 초반이 될 거니까요. 학교에 1등급 초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한테는 사실은 뭐 추천을 몇 명 하라고 하든 추천에 제한이 없든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한 5개 대학이 새롭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어요. 일반 전형. 이건 뭐냐면, 자, 교과 전형이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많은 대학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추천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수도권에 조금 더 많죠. 그러면 어느 대학은 2개를 운영해요. 교과 전형이 하나는 추천, 하나는 일반.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추천 전형은 아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이런 대학들은 이제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별로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국수영사 과를 계열의 구분 없이 다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만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교과 중에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보를 잘 찾으셔야 되죠. 그래야지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의 등급은 2.6등급인데 근데 대학에 계산을 해보면 일부 과목만 반영되면 2.6등급이 아니죠. 한 1.5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2.6등급이라는 걸 가지고 전년도 입시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죠. 그건 되게 위험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하실 때는 담임선생님한테 뽑아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 대학 기준으로 난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직접 계산하지 않으세요.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넣으면 대충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냥 이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등급보다는 실제로 계산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데가 있고 세 과목만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영 방식도 이제 A에다가 몇 점을 부여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고려대 바뀐 건 말씀을 드렸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 30%를 반영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면접을 요게 아마 40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이제 30으로 축소가 됐으니까 그거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저가 있는 데가 있고 최저가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학생부 반영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있고 유리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교과 전형 쓰실 때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서류 평가가 포함된 학생부 교과 전형 5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 보느냐? 이 항목들을 보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류평가라는 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자, 건국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도 보냐면 공동체 역량도 봐요. 셋 중에서 2가지만 보는 거죠.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만 봐요. 그런데 같은 역량을 보는데 건국대하고 경희대가 아래 하위 항목이 다르죠. 보시면 건국대는 학업 성취도하고 학업 태도, 학업 역량 쪽에서, 근데 경희대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에다가 탐구력까지 봐요. 그럼 결국은 건국대하고 경희대에서 좀 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가까운 것은 어느 쪽이에요? 경희대 쪽이죠. 그러면 영향력이 똑같이 30%지만 서류의 영향력이 건대보다는 경희대가 조금 더 클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려대는 자기개발 역량 70%, 인성 30%예요. 그러면 또 나머지 학업 역량이 있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다 빠지고 나가면 요 2가지만 보는데,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전공 적합성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는. 그 다음에 동국대는 그냥 뭐예요? 학생부 종합의 서류평가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비율하고 상관없이 서류의 영향력이 가장 큰 대학이 동국대죠. 근데 또 동국대의 획기적인 건 뭐냐면 동국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상위 10과목만 반영해요. 그 다음에 등급별 1등급에 부여되는 점수하고 2등급에 부여되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과가 70%지만 그것의 영향력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동국대에 몰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동국대는 경쟁률이 세요.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남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는 내가 서류에 강점이 있다면 한번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써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정성평가 20%인데 저게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만 봐요. 진로 선택 과목하고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의 세특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평가와는 조금 다르죠. 다른 대학은 거의 모든 과목의 세특을 본다면 여기는 이제 진로 선택하고 전문 교과의 세특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류 평가가 포함된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죠. 자, 요거 이제 올해 모집 요강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작성된 거라서 올해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이런 대학들,
수도권 쪽에서는 대진대, 수원대, 평택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일부 과목만 반영하니까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 계산 잘 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죠. 최저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고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면 평균점에서 커트라인의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꼴등으로 들어간 애들의 점수가 낮아질 수 있죠. 왜? 교과 전형은 뭐가 높냐면 충원율이 높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1등급이에요. 1등급으로 6개를 다 교과로 쓰면 6개 다 붙겠죠. 하지만 등록은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럼 5개 결혼이 생기죠. 그럼 1.2등급이 그 결혼을 또 채워요. 1.3등급이 채워요. 근데 어차피 하나씩밖에 등록이 안 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시의 모든 전형 중에서 충원율이 제일 높은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런데 최저까지 있으면 어떻게? 경쟁률이 10대 1인데 최저가 있으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뭐 한 5대 1로 낮아졌다 쳐요. 근데 충원율이 막 300%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 뭐 2점 몇 대 1로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최저가 있는데 그다음에 충원율이 높은데 이런 데는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평균점에서는 밀려도 문 닫고 들어가는 애가 몇 등급인지는 공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최저의 자신이 있으면 충원율이 높은 교과 전형에 터무니없는 점수가 아니라면 한 2.5등급이 뭐 70% 컷으로 나와 있으면 내가 3등급 초반이라도 한 번은 하나 정도는 써볼 만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최저 충족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최저 충족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럼 최저만 맞춰도 붙을 수 있어요. 몇 등급이 되더라도. 그런 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쪽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중하위권 성적대 5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 수시에서 쓸 게 없어요. 교과도 못 쓰고 종합도 못 써요. 어차피 서울은. 근데 그 친구가 정시 경쟁력이 있으면 정시하면 되는데 만약에 정시에서도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은 좀 잘한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최저를 맞춰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교과 전형을 한번 뚫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시에서 많이 뽑고 특히 교과로 많이 뽑는데 최저가 있어서 다 못 뽑아요. 그래서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모집 단위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들어가면 어차피 복수 전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철학과로 들어가도 인문계는 웬만한 모집 단위 들어가면 졸업할 때 다 경영학과로 졸업하잖아요. 자연계도 그렇게 내가 뭐 물리학과 같은 거 들어가서 기계공학과 복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이 좀 부족하다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교과 전형 이게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야, 교과가 6등급인데 내가 교과로 되겠어? 될 수 있어요. 최저만 맞추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최저를 적용하는 쪽하고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쪽에 경쟁률도 차이가 있고 입시 결과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기 성균관대 상위권 대학에서는 당연히 최저가 있는 쪽이 경쟁률이 높고요. 최저가 없는 쪽이 경쟁률이 낮아요. 당연하죠. 최저가 없으면 저기는 1점대 극초반일 거니까 아무나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밑에를 보면 또 달라요. 가천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우수자는 최저가 있고 지역균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최저가 없는 지역균형이 경쟁률이 더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작년까지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막 들어가는 거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데 7.29, 최저가 없는데 11.9예요. 그럼 밑에 대학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최저 충족에 두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저가 있으면 경쟁률이 좀 높아져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없으면 어차피 내가 그 점수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기대할 게 없죠.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 아래 대학들은 조금 더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이라면 연세대 고려대 그냥 대충 비슷하죠. 그런데 최저가 있는 최저가 없는 연세대는 1.45, 그다음에 최저가 있는 고려대는 1.74. 이건 이제 작년 입시 결과 아닙니다. 2022년 입시 결과예요. 왜냐면 아직 2023 입시 결과는 발표를 대학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아마 같은 과 경영학과 기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모집 단위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 있으면 입시 결과가 좀 낮고 최저가 없으면 입시 결과가 좀 높다. 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저렇게 두 개로 운영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아예 뭐예요? 하나로 통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학교는 이제는 모두가 다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죠.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입시 결과 낮아지겠죠.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입시 결과 올라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의 변화를 생각하셔야 되고 경쟁률도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최저 기준 충족률이 달라지니까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고요. 충원율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대학의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입시 결과가 높죠,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런 5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입시 결과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 얘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 전형 쪽에서는 면접이 이제 한 30% 정도 포함되는 대학들이 꽤 많죠.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50%, 60%, 70%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아래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럼 30% 이상 면접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면접에 의해서 뒤바뀌는 확률도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면접 있는 대학은 면접을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예 뭐예요? 면접이 없고 작년 같으면 서류 100%였는데 이제는 서류 100%라고 쓸 이유가 없죠. 자소서가 없어졌으니까 학생부 10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들이 이제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대학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접 유형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구분해 보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서류 확인 면접이에요. 하지만 여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재시문 기반 면접은 기본적으로 쉬운 논술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시문이 있고 문제풀이니까 이거는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근데 나머지는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준비 방법은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저 기준은 대부분 없고요. 요 정도 대학들과 의예과 일부에서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최저를 준비하지 않아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많죠. 근데 굳이 내가 고려대 학우부수를 가겠다, 뭐 굳이 이화여대를 가겠다 이런 것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최저 준비 없이 갈 수는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 평가 내용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 많이 바뀌었죠. 수상하고 독서가 이제 아예 평가에서 빠지고요. 개인 봉사활동도 빠지고요. 자율동아리도 빠지고요. 남는 거는 과세특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창체활동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만큼 과세특하고 창체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졌겠죠. 자, 서류평가 내용이 축소가 됐으니까 자소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부에서 반영되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첫 번째 뭐예요? 당연히 정량적인 교과 성적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 없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교과 전형에서의 정량적인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과 반영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에서는 2.5등급하고 2.6등급이 있으면 무조건 2.6등급이 떨어져요. 2.5등급이 무조건 붙죠.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2.5하고 2.6이 있으면 2.6이 붙고 2.5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아이가 등급 컷에 걸려가지고 운 좋게 모든 걸 다 2등급을 맞은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두 다 3등급 맞았어요. 그럼 걔네들은 석차가 1등밖에 차이가 안 나죠. 점수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등급으로는 2하고 3, 1등급이라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요걸 인정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교과전형이에요. 요걸 인정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면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균 3등급인데 보니까 과세특 기록을 보니까 원점수도 떨어지지 않는데 과세특 기록을 보니까 되게 훌륭해요. 근데 아까 그 아이는 2등급인데 원점수도 생각보다 낮겠죠. 2등급 치고는 등급 컷에 걸렸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세특 기록을 보니까 평범해요. 그러면 오히려 3등급인 아이가 붙고 2등급인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에서는 내가 등급 컷에 걸려서 아래 등급을 맞은 과목이 몇 과목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소수 과목을 선택해서 부득이하게 원점수는 높으나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목이 뭐가 있는지도 좀 보시면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다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 반영하고의 차이니까 요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등급만으로 내가 그 종합전형의 지원대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전공 관련 필요 과목을 선택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공학과 올 때 물리2나 기하를 듣고 온 아이하고 안 듣고 온 아이. 예전에는 안 듣고 와도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이제는 듣고 온 아이고 안 듣고 온 아이의 차이가 조금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중요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세특하고 창체 활동밖에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세특하고 창체 활동을 정말 중요하게 써야 돼. 잘 써야 돼요. 뭐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세특에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창체 활동에 노력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실 학교에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공통 문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아이의 역량이 발휘될 공간이 없죠.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공통 문구로 그냥 모든 아이에게 비슷하게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골라서 나는 더 확장시킨 활동을 올해 3학년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건 누구랑 상의하면 되냐? 담임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돼요. 네, 담임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아마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실은 교육부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면접이 중요해질 가능성은 좀 있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래 두 가지는 이제 제 주관적인 게 조금 셉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 프로세스에 한 학생부가 환영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록을 위한 기록. 그러니까 정말 역량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간 뭐 미사여구도 넣고 뭐도 해가지고 되게 잘 써준 학생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면접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렇게 부풀려진 아이들의 그것들 생기부는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전문교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듣고 오는 거. 뭐 외고나 국제고에서 또는 과학고에서 설치된 과목들은 일반고에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걸 필요 없이 듣고 온 아이들이 막 합격을 하게 되면 사실 일반고에서는 그런 걸 왜 개설을 안 했을까요? 일반고 수준에서는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는 있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었으니까 대학에서는 뭐라도 더 하나 이제 근거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벌어지지는 않고 아마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쪽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평가 요소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동안은 학업 역량, 전공력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주로 했어요. 그런데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용어를 쓰는 대학이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은 개념은 비슷하나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편의상 아이의 서류 준비도를 평가할 때 그동안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서류 준비도를 평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학업 의지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죠. 이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청취도가 뭐라고 바뀌었냐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으로 바뀌었어요.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를 듣고 온 아이가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 이건 물론 모든 대학은 아니고 5개 대학의 공동 연구로 밝혀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전공이라는 부분은 진로라는 부분으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극과에 밀접하지 않더라도 범계열적으로 준비해온 친구라면 그러면 전공적 합성 면에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는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거의 이제 다른 쪽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그 중에서 리더십만 인성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자, 다른 것들은 이제 경희대라든가 건국대 쪽에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안내가 학업 역량에서 뭘 보고 전공 역량에서 뭘 보는지 또 공동체 역량에서 뭘 보는지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거 진로 역량에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명문화돼서 나타났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이라도 들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명문화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라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 실험 같은 경우를 뭐 물리원을 배우고 있는 2학년 때 배웠다든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으면 그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동일 교과 내에서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특히 공동교육 과정을 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A를 줘요. 그런데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물리학 시험을 들어서 A를 맞았는데 물리에서 5등급이면 그 친구를 좋게 평가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의 점수가 이 아이들의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그 성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진로라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는 좀 넓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평가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자연계열에서 전공 관련 권장 과목이라는 걸 역시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했어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과목 선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이제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요런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런 자료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수학, 컴퓨터, 산업공학과에서는 과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수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의 이수 과목이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그에 비해서 기계나 전자 쪽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물리, 기하 이런 거를 듣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 요거는 생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이거는 모집 요강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다른 거는 뭐냐면 앞쪽의 대학들은 수원수투를 반드시 포함을 했고요. 여기는 그냥 수원수투를 빼고 난 과목들이니까 일단 수원수투는 무조건 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네, 요건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좀 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종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논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은 이제 아까 한 11,000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대학들이 이제 실시하고 폐지했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체 한약수가 아직 제법 남아 있어요. 요 정도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의체 한약수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사실은 경쟁률도 천정부지로 높고요. 합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난 이걸로 반드시 의체 한약수를 논술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힘든 생각이니까 다른 전형하고 병행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실시하는 대학은 논술 100%가 이렇게 되고 70%가 되고요. 하지만은 뭐 60% 70% 하면 나머지가 학생부예요. 하지만 그 학생부의 영향력보다는 논술 시험 자체의 영향력이 더 크니까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자,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한 반반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최저가 없다라고 해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뭐 수능 성적이 되게 낮은 아이가 붙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논술 전형의 그 합격자들의 성적은 수능 성적하고 약간 상관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아이들이 논술을 좀 잘할 수도 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논술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시험을 선택할 거냐. 인문계 쪽에서는 내가 수리 논술을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기준으로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내가 보기 싫다 나 못한다 그러면 요 대학을 가시면 돼요. 반대로 내가 수리 논술에 자신 있다 그러면 아래 대학을 가시면 돼요. 더 자신 있다 그러면 저 중에서도 통계자료 말고 수리 논술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투 트랙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문과 철학과는 그냥 언어 논술만 보고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수리 논술도 같이 보고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준은 내가 수리 논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학교하고 학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영어 제시문이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대학은 보시면 선호도가 좀 낮은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대학은 교과 논술이라는 형태라서 지금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논술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조금 더 쉬운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논술 준비가 좀 부담스럽고 뭐 성적이 조금 더 낮다 싶으면 요 아래쪽을 좀 염두하고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연계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 논술이 대세예요. 일부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주로 의대예요. 의대. 연세대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거의 나머지 대학들은 다 수리 논술만 보니까 수리 논술만 준비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의대를 가거나 굳이 연세대를 가야 되겠다면 그때는 과학 논술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에서 수학 논술이 대세인데 그 수학 논술도 대학마다 시험 범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수원수투만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선호도가 조금 더 낮죠. 위로 올라갈수록 미적 포함되고 기하까지 포함이 되면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에요. 어려워지는 거죠, 논술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천대나 가톨릭대를 갈 건데 뭐 기하나 미적을 가지고 논술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서 수학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논술 실시대학은 거의 없다고 의대를 제외하고 나면 연세대 의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툴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논술을 할 수 있는 대학은 연세대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지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아서 논술도 지학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연세대밖에 없고요. 그것도 지구과학 관련 모집 단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과학 논술을 한다면 지구과학은 빼고 물리나 화학하고 생명과학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최초 경쟁률 자 55대1, 47대1 막 이렇게 되죠. 하지만 실제 경쟁률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최저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면 또 미응시자들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 실제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죠. 하지만 동국대, 중앙대보다 인하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 인하대는 최저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감소 비율을 보시면 그래서 엄청나게 윗대학들은 경쟁률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은 거라서 확인 좀 필요한데 중앙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 원래 147.3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3.1대 1밖에는 안 됐어요. 저기는 4개 합 5니까요. 그리고 과학도 2개였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률이, 최저 기준이 높으니까 충족하는 아이가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최저를 충족하기만 해도 내가 이제 뭐예요? 합격권에 그만큼 다가갔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논술 전형하면 다 상향 지원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2대학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논술 전형 경쟁률 거의 막 4, 50대 1 되고 의대일은 몇백 대 1 되잖아요. 근데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쟁률은 뭐예요? 31.94대 1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의예과하고 간호학과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위로 가니까 어때요? 그냥 일반 학과들은 4대 1, 어떤 데 2.5대 1이에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학들은 당연히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온 애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만 준비를 하면 내가 만약에 정시에서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가기가 어렵다면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거.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천안에 있는 거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죠.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요거 2022입니다. 자료가. 23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경쟁률은 나와 있지만 경쟁률은 5.35대 1보다 조금 올랐어요. 한 6점 몇 대 1 정도 전체 경쟁률. 하지만 앞서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낮죠. 그 다음에 요 대학의 또 매력이 뭐냐면 일단 모집 인원 자체가 많아요. 34명이면 모집 단위별로 34명은 꽤 많은 거죠. 그런데 논술 전형은 한 명도 안 빠지는 데가 꽤 많은데 여기는 막 14명씩 빠지고 하니까 충원율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제 통합형 수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거의 2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형 수능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공통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데 공통 과목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을 뭘 할 거냐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공통 과목에서 무조건 점수를 높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문계 아이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데 미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점수에서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통 대신 미적을 해도 되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인문계 아이들이 수학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확통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수원수투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만점에 가깝게 맞으면 당연히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확통을 선택해서 100점을 맞으면 미적을 선택해서 100점을 맞은 아이보다 몇 점, 표점에서 한 3점에서 5점 정도는 떨어져요. 그럼 불리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적을 선택해서 100점 맞은 아이는 인문계 학생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의치안을 가지 인문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확통을 선택해서 100점을 맞으면
인문계 쪽 학과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지금도 선택 과목을 고민하신다면 언매하고 화작 중에서는 언매가 유리해요. 몇 점이라도. 어차피 못할 거라면. 근데 언매는 학습 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화작은 학습 부담이 좀 떨어지죠.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별로 이렇게 표점 그 과목별 점수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아마 이 3년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올해도 또 나타날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1등급 비율이 국어에서는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높고 수학에서는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이미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역별 과목 선택 인원 변화.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면 유리하다. 미적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그래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선택자 비율이. 근데 생각만큼은 아니죠. 아직도 화작이 더 많아요. 훨씬 더. 이제 올해 이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작년 수능에서는 65대 35예요. 알지만 언매로 못 가는 거예요. 문법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화작은 그냥 뭐 문제만 몇 번 풀어보고 그냥 시험을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죠. 내가 화작 언매 공부 부담을 줄여서 독서 문학에 투자를 해서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더 올리느냐. 그래서 동일한 원점수에서 부족했던 표점을 그걸로 만회하느냐. 이런 전략을 이제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차 지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들어보셨겠지만 왼쪽은 2021 대수능이에요. 인문계도 자연계도 상위권이 동일해요. 왜? 수학 가형하고 나형하고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에 있어도 천등이에요. 근데 인문계로 넘어가도 천등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2022 대수능부터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점수로 내가 자연계에 있으면 천등인데 인문계로 넘어가면 100등이에요. 안 넘어갈 이유가 없죠. 대학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교차 지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해도 똑같죠. 근데 올해는 2023 대수능에서는 그 밑에 구간, 보통 교차 지원은 건대 이상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아래 구간에서도 이렇게 푹 튀었어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 구간에서도 교차 지원이 일어났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인문계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영학과에서도 주로 뭐예요? 수학의 모집 그 반영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쪽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자연계 아이들이 저길 가면 반영 비율도 저렇게 높으니까 환산했을 때 점수가 막 너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아이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차 지원을 부추기는 이유예요. 자, 교차 지원 인원을 보시면 주요 대학은 지금 거의 2022에서는 59%였는데 이제 60.8%로 약간 올라갔죠. 상위권 대학들. 왜냐하면 작년에 말씀드렸죠. 국어 표점이 낮아서 인문계들이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없어졌어요. 요 밑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25%에서 31%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특히 경영경제 쪽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표점 반영 대학에서 주로 일어나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 성균관대가 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교차 지원이 덜 일어나요. 왜냐하면 2022 대입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인문계한테 유리하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넘어갈 명분이 좀 없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성균관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이런 데가 교차 지원이 덜해요. 여대 쪽은 교차 지원이 좀 줄어들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했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죠. 왜? 복수 전공을 하기가 좀 어렵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작년 정시를 들으셨으면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자, 교차 지원이 그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면서 인문계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되게 낮아졌고 자연계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와 연관지어서 인문계 아이들의 합격자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수학에 4등급을 맞았는데 야 4등급으로 내가 뭐 홍익대나 동국대를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어요. 4등급이라도 한 15%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인문계 합격자들의 수학 성적은 낮아졌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낮은 수학 성적으로도 충분히 인문계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대 쪽은 조금 더 하죠. 숙명여대는 4등급이 36%예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인문계 아이들이 밑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다 올라갔어요. 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미적계를 선택한 아이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수학 3, 4등급이면 자연계 모집단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일단 첫 번째, 학생부 평가 반영 내용이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즉 서류 내용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교과의 영향력이 클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하지만 그 교과의 영향력이 클 거는 맞는데, 자, 또 뭐냐면 학령 인구가 34,000명 줄어서 전국에 있는 1등급, 2등급, 내신 1등급, 2등급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통합형 수능에 따라서 과목별 유불리는 계속해서 올해도 일어날 거고요. 교차 지원,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넘어가는 것도 올해도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의 점수 구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국어의 표점이 막 올라가고 수학의 표점이 내려가면 교차 지원이 좀 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지역별 수정시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역별로 지방은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에서 빠진 것 같은데 2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최초의 모집 비율보다 아까 최초에 모집하려고 했던 것보다 거의 100% 이상 더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적지 않다. 12%가 아니라 거의 한 25%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학생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수시 경쟁률이 수도권 쪽은 올라가고 비수도권은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생의 수능 응시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수능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국어 쪽. 아까 왜 그런지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사탐 쪽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인문계는 정시에서 내가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 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불안해서 낮춰서 쓰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반대로 자연계는 아이씨 수시에서 안 되면 까짓 거 정시로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에게 이런 성향, 너네 인문계라고 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다. 자연계라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라.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을 2시간을 안 채우려고 했는데 2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자, 긴 시간 설명회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설명회를 들으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또 일부 학생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 모두가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면서 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